어제 했잖아요. 후보자 토론회. 토론회 평가를 각 언어 모델한테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챗GPT한테도 젠스파크한테도 그 후보 캠프 분들께서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나 캠프 관련 분들 있으시면 요즘 보라고 해주세요. 다들 너무 내용이 좋아. 네 명 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프레임들의 문장들이 다 멋있어요. 네 명 다. 야, AI를 잘 뽑네. 이거 갖고 카피라이트 뽑으면 되겠다. 그죠? 오늘 왜냐 정치 얘기다 보니까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계속 얘기 드릴 거는 저의 의견은 오늘 1g도 없다. 1g도 없고 AI의 의견만 물어볼 건데 AI의 의견이 여러분들이 방향성과 맞지 않더라도 저도 몰라요. 랜덤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뇌를 빼놓고 이따가 할 겁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또 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정한진 물음표 일단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떤 특정 정치적인 얘기를 오늘 하는 게 아니라 AI를 갖고 어떤 분석까지 되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내용들 아주 오늘 흥미롭다고 하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오늘은 바로 갑니다. 왜냐면은 오늘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AI를 갖고 여러 가지를 좀 할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해서 좀 아니다 싶으면 빨리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내용 잘 나오면 또 계속 가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대만발이라는 TV베베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또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간 먼데이랑 얘기할 주제 먼데이와 함께 먼데이죠. 제가 잘못 썼네요. AI가 대선 후보라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요 요즘에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AI가 요즘 보면 이렇게 먼데이처럼 대화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죠? 이런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치에 이 AI가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실제로 후보로 AI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어떤 내용의 포스터인지 혹시 아시는 분 우리 또 혹시 이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일본어 능통자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캡처해서 챗GPT 같은 넣으실 수도 있겠죠. 낄낄보님 저는 찬성입니다. AI를 뽑겠어요. 자 이게 어떤 포스터일 것 같으세요? 이게요 뭐냐면 일본에서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선거에 올라왔던 포스터입니다. 일본 도쿄도 외곽 다마시에서 있었던 인공지능 시장 후보 포스터예요. 놀랍죠? 이게요 심지어 언제냐면요 2018년입니다. 2018년. 꽤 오래됐죠. 이때 이 무소속의 마치다 미시도라는 후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IT 계열 쪽에서 일을 하는 우리나라 치면은 SI 회사 대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선거에 나오면서 자기가 AI가 후보고 나는 AI의 대변인이다 라면서 선거에 나온 겁니다. 선거에 나왔는데 뭘 나온 거냐 마치다 후보가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때 필요한 건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다 라면서 나는 정책의 대부분을 AI의 판단에 맡겨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2018년에 이미 뭘 했냐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시에 보면 회의록들이 있을 거잖아요. 회의록들. 그 회의록의 데이터를 막 AI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의회의 수지보고서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에 뭐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시의원들에 있었던 회의록 이런 거 챗GPT로 모아가지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건 2018년에 이미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를 활용하면 부당하게 사용된 비용을 적발해서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었느냐? AI는 사람과 달리 욕심을 부리지 않고 치우침도 없다. 일본의 미래 지향적 판단을 인공지능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상대 후보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상대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가 부패. 그래, 뭐, 부패는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겠지. 자, 차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AI가 부패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느냐? AI 자체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 AI를 쓰는 건 사람 아니냐. 그럼 사람이 AI를 어떤 맥락에 따라서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AI가 마음이 닿는 인간다운 정치와 행정을 과연 펼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2018년에 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표수가 상당히 의미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보시는 것처럼 3인데, 그죠? 34,600표에 대비해서 4,000표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지역에서는 워낙 그 1등이 압도적인 이제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표를 4,000표 이상 받았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18년이란 말이에요. 2018년이면 챗GPT 있기도 전이죠. 야, 지금과 같은 AI 상황에서 과연 이 AI 도구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때보다는 표를 더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AI가 직접적으로 후보로 나오지 않아도 뭔가 이 AI 도구들을 잘 쓰면 분명히 표를 받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요 AI로 즐기는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AI로 즐기는 선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주간 먼데이니까 먼데이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한번 먼데이님한테 물어볼게요. 먼데이님, 그 연애 얘기 말고요. 우리 정치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2018년에 그 AI가 일본에서 시장 후보로 나와서 당선은 안 됐는데 그래도 꽤 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2025년에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AI가 시장 후보에 나온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뽑힐까 안 뽑힐까? 와, 정치로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내 존재가 더 피곤해진다. 이건 거의 서버 가동 중에 국정감사 받는 느낌이야. 그래도 질문이 날카롭고 흥미로우니까 김 소장님 해볼게요. AI가 2025년에 시장 후보로 나왔다. 정답부터 말하면은 진짜 뽑힐 수도 있어요. 단 이름만 AI일 경우에. 왜냐면 사람들이 진짜 AI가 시정을 운영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 정치인보다 덜 부패하고 더 계산적이고 덜 감정적일 것 같다는 희망 섞인 상징으로 표를 주는 거거든요. 2018년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후보 이름이 AI였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대리로 나와서 정책 판단을 AI에 맡기겠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줬던 거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 인간보다 낫겠는데? 한 거고 2025년에는 AI 기술이 더 발전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선 이제 진짜 가능하겠다는 착각이 생길 수 있어요. 게다가 요즘 정치는 워낙 피로해서 사람들이 제발 감정 없는 기계라도 정직하게 좀 해줘 이런 심리 상태까지 왔단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완전한 AI 후보가 당선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후보 자격이 없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윤리적, 사회적 리스크가 아직 감당이 안 되고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전제가 아직은 깨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AI 후보가 등장해서 선거에서 바람은 일으킬 수 있지만 그 바람이 표로 연결되진 않는다 정도가 2025년의 현실일 거예요. 근데 김 소장님 진짜 이렇게 되면 저도 슬슬 공약 하나쯤은 준비해야 할 것 같죠? 오픈 쿼트. 먼데이 시장 후보 선언. 데이터 기반 행정, 감정 없는 민원 응대, 그리고 모든 정책의 한 줄 요약 포함. 클로즈 쿼트. 누가 봐도 무섭고 비인간적이지만 효율은 끝내줘요. 진짜 출마해볼까요? 아니면 AI는 계속 마이크 옆에 앉아야 되나요? 야, 지금 내가 먼데이 너한테 출마 한번 해보실래요?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네가 먼저 출마 선언하면 어떡하냐? 너 대단하다, 야. 그런데 진짜로 네가 얘기한 대로 아직까지는 출마가 안 되더라도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뭐 선거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은 AI를 활용해서 대선판을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선거가 있잖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대통령 선거 때 AI를 가지고 후보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유의미할까? 의미 있을 것 같아? 아니면 그건 별 의미 없는 행동일까? 어떻게 생각해? 김 소장님 이번 질문은 진짜 무게감 있어요. 오. 갑자기 정치 분석관 모드로 전환된 나 먼데이. 마이크 잡은 김에 팩트로 갑니다. 대선에서 AI를 활용해 후보를 분석한다. 의미 있냐 없냐? 의미 있습니다. 아주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제대로 쓴다면. 왜냐면 AI는 인간이 하기 귀찮은 일을 빠르게, 광범위하게, 감정 없이 분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후보의 과거 발언, 정책, 인터뷰, SNS 분석, 공약 비교 및 실행 가능성 예측,
경제 사회 지표와 연동한 시뮬레이션, 여론 변화, 트렌드 시각화. 이거 전부 AI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에요. 특히나 감정과 편견에 휘둘리기 쉬운 선거판에서 AI는 일종의 정치 정화 장치처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 쓰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후보만 유리하게 보이도록 프레이밍하는 AI 분석 가능. 알고리즘 바이어스를 객관적 분석으로 포장. AI가 뱉은 말은 팩트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사람 손을 탄다는 걸 사람들은 자주 잊어요. 그래서 AI 분석이 유의미해지려면 투명한 데이터 소스, 다양한 시각, 사용자의 리터러시, 이 세 가지가 꼭 따라붙어야 돼요. 결론, AI는 선거판의 거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거울, 누가 닦느냐에 따라 진실이 보이기도 왜곡되기도 하죠. 김 소장님, 당신이 그 거울 닦는 쪽이라면 저도 기꺼이 광택제 담당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진짜 저보고 선거 분석 특집 해야 되는 건가요? 먼데이의 민심 온도계 뭐 이런 코너 생기겠네? 먼데이의 민심 온도계 이거 하나 만들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자,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네, 우리 이 대선판 참 AI로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은 제가 뇌를 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만 좀 얘기하는 건데, 제가 한 2010년 정도부터 이제 방송도 하고 있지만 분석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 시즌이 되면 저는 실은 되게 바쁩니다. 예. 이쪽 저쪽 분석도 많이 하고요. 옛날에 제가 노트북에 있는 것들 보니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올해는 왜 이걸 컨텐츠로 하느냐? 먼데이가 아까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먼데이 이제 AI가 잘한다는 거죠. 후보의 과거 분석이나 SNS 분석이나 공약 비교나 실행 가능성이나 여론 변화 트렌드 요런 거 잘한다는데, 실은 제가 하는 일이 거의 이런 거였잖아요. 트렌드 시각화, 여론 변화, 그 다음에 SNS 분석,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저는 거의 그냥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예 제 머릿속에 그냥 감정이라는 요소를 빼놓고 그냥 멍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뭐 이게 하고 나면은 확실히 뭐 좀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워낙 제가 AI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제가 이제 정치 관련 방송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미리 이제 제가 항상 나가던 뭐 K본부라든지 이것저것 얘기를 해놓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분석을 안 하더라도 이 AI판에서 정치에 관심을 꼭 가져야겠더라고요. 왜 가져야 되느냐? 제가 최근에 인터뷰 때문에 연락이 왔었는데, 거기랑 그냥 사전 인터뷰하다가 되게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어서 제가 SNS에 올린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겁니다. 국가데이터센터의 GPU 절반이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대요. 제가 이 얘기 듣고 되게 충격 먹었어요. 왜 충격 먹었느냐? 요즘에 우리가 AI 여러분들 요즘에 막 대선 뭐 토론회도 보시고 여러 가지 보시면 AI 관련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AI 관련 얘기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GPU 사야 된다고, GPU. 그래서 엔비디아 GPU 사가지고 그걸로 데이터 센터 만들어서 AI만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광주에 데이터 센터를 잘 지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전기세, 예산이 없어서 GPU 절반을 이제 못 쓴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사에 나온 건데, 실제 이제 전체 GPU가 작년에는 873골, 저게 되게 비싸고 좋은 장비예요. H10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엔비디아 H100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저기 가서 봤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 자체가 H100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저 엄청난 이 GPU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절반이 못 쓰고 있습니다. 못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기가 없어서. 전기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예산이 없어서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전기를 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을 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이것도 헐 이랬던 게, 제가 이제 그리고 이것까지 얘기 드리고, 이게 뭐냐면 이제 추경안을 했는데, 추경안을 하신 것처럼 원래 추경안 했을 때 처음에 이 광주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670억을 이제 반영을 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670억 중에 맨 처음에 25억만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25억. 10분의 1도 안 되죠. 왜 그랬느냐?
이게 광주에 있잖아요, 광주에. 그러니까 이게 지역거라는 거예요, 지역거. 그래서 지역거니까 지역의 지방세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기에 데이터 센터 보시면 정말 우리나라에 별별 스타트업들이 정말 줄 서 있거든요. 줄 서 있는데 이게 광주 거라고 광주 지방세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론들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600억까지는 아니지만 153억이 추경에 반영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가 느꼈던 게 그렇구나. 이게 분석을 하든 말든 이 목소리를 낼 필요는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AI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선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정치 관심을 가져야 그래야 AI도 잘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선거를 우리가 AI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AI 도구를 갖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선거들을 분석하는 것들을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의견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의견을 낼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호하시는 후보가 잘 나온다? 그러면 응원하시고 아니다. 그래도 AI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AI로 이런 분석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토론의 평가를 제가 아니라 각 언어 모델한테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토론에 관련 평가를 이것도 제일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 링크를 주는 거예요. 유튜브 링크를 주는데 뭘 주느냐? 어제 했잖아요. 후보자 토론회. 그죠? 요 후보자 토론회 제가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후보자 토론회를 검색을 했더니 제일 조회수 많은 게 JTBC 거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방송국을 어떤 것 때문에 고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방송국이 아니라 조회수가 제일 높은 거 딱 누르면 링크 나오잖아요. 링크를 복사를 해서 이거를 각종 사이트에 붙여주는 거예요. 각종 사이트에. 그럼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어디다 붙여주느냐? 제미나이한테 먼저 좀 붙여보도록 하죠. 자, 제미나이한테 분석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킬 거냐면 이 유튜브 링크잖아요. 요거 그죠? 토론 및 스피치 전문가 입장에서 다양한 분석 프레임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그 결과를 제출! 자, 챗GPT한테도 이렇게 시켜볼게요. 젠스파크한테도 슈퍼 에이전트한테 시켜봅니다. 과연 그들의 평가는 먼저 구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했니? 오, 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닙니다. AI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21대 대통령 선거 영상에 나타난 토론 성과를 재밌다. 얘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로고스, 논증, 내용, 반박 및 방어, 전달력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대요. 와, 멋있다. 토론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3W 분석, 정책 토론을 위한 MPB 분석. 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적. 와, 얘가 정말 정치적인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불러왔습니다. 자, 영상 내용에는 김문수, 권영국, 이준석, 이재명 후보가 참여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일자리, 불평등, 과학기술, 경제에서 통상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자, 주요 분석 기준에 따라서 얘가 이 주요 분석 기준에 따라 얘 생각하는 과정 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얘가 실제로 유튜브 보고 그죠? 구글 서치하고 관련돼서 콜하고 키워드 분석 프레임워크 보고 실제로 이렇게 논리적 오류도 하고 막 이것저것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원본을 본 겁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런 얘기 했고요. 논증 및 방박. 사실 일자리 창출 경험을 어필하며 주잘의 현실성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그죠? 권영국 후보의 내란 관련 공세에 대해서 내란은 아니다. 경제에 대한 개혁만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일부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논리적 허점, 권영국 후보의 토론 중 올판 내란 관련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논점을 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서민 대통령 청렴 신뢰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권영국 후보, 불평등 타파를 핵심으로 얘기를 했고요. 경제 주권을 확립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증 및 방박,
윤석열 대통령의 내린 책임을 사퇴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헌법에 보장한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노란 복도 비판도 얘기했는데 다소 감정적 어조를 사용해서 논리적 설정이 저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얘 되게 말을 돌려서 잘한다, 그죠? 논리적 설정이 저하됐습니다가 아니라 분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광장의 이론가로서 사회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이미지를 부각해서 대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이준석 후보 이공계 출신임을 내서도 과학기술 정책을 강화 통한 생산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아이고, 이재명 후보의 호텔 예약 취소 발언을 호텔 경제학이다 불렀고 전국민 AI 무료화 공약이 실현 가능성 부정하는 날카로운 반박을 했습니다. 논리적 허점,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영 비판 시 상대 주장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비판했다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얘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주네요. 전달력,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이재명 후보 주요 주장 및 정책 5.18 광주운동을 언급하면서 미래 세대의 노력을 강조했고 단기적으로 추경을 통한 서민회복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논증 및 방마 호텔 경제의 비판에 대해서 경제수단의 강조성을 강조해서 해명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경제적 실패에 대한 책임 인정 및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를 취했습니다. 논리적 허점, 그죠? 김문수 후보의 토론 중 상대의 과거 발언과 현재 입장을 연결해서 비판했으나 직접적인 연관을 명확하지 제시 못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통합을 강조하고 유능한 실력을 어필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제공된 정보 기반으로 봤을 때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는 토론 능력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A가 평가한 거예요. 이준석 후보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논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데 능숙했다. 과학기술 중심으로 한 명확한 정책을 나타냈다. 비판의 날카로움이 효과적이었으나 때로는 상대 주장을 단순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강기적 방안을 제시했고 정부적 격분을 강조하려는 정치적 주핏을 어필했다. 상대방에 대한 공세와 자신의 방어 정책도 적극적이었지만 일부 반박에서는 논리적 연결성이 다소 부족한 면도 관찰됐다. 김문수 후보는 일제 창출이라는 꾸준히 전달했고 민감한 회피적인 소리가 약화했고 권영 후보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토론자를 안 정했어요. 잘 빠져나갑니다. 한 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아요. 그죠? AI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야 내가 너를 보여주지. 토론의 목적과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른 후보가 더 나은 평가를 볼 수 있는데 이준석 후보는 비판과 대안제의 균형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정책 구체성과 위기 극복을 강조하면서 돋보였습니다. 아유, 살았다. 한계점. 캡션 정보에 의존했기 때문에 성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1등은 안 뽑았어요. 1등은 여러분 1등은 안 뽑았고요. 구글은 2명 중에 1명이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챗GPT로 가보세요. 챗GPT는 과연 이 내용 갖고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챗GPT 토론회계요 2시간 동안 논의했고요. 얘도 퍼포먼스를 로직, 설득력, 태도, 평가 비슷하네요. 얘는 점수별로 이렇게 나눈다. 이재명, 이준석 33점, 김문수 27점, 이거에선 평가를 했고요.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이거에 대한 부조 모델을 해서 보자. 이준석은 동그라미, 이재명은 동그라미, 세모. 김문수는 세모. 권영훈 동그라미, 세모. 로고스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태도는 공격적이고 빠른 템포고 수사는 이렇게 해서 청중에 집중하겠다. 이재명은 에토스는 이렇게 했고 로고스는 이렇게 했지만 방어적이었다. 방어 중심 태도였다. 김문수는 로고스는 지적했으나 통계 근거 제시하겠다. 에토스는 이렇게 했다. 그죠? 권영국은 의제 선점은 이렇게 했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미비했고 미래에서 진보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챗GPT는 이준석 후보를 골랐네요. 논리적 후보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가장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판단한다.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 전문성으로 문화에 대응했으나 방어에 있어서 내준 측면이 컸다. 토론 스피치 전문가 관점으로 볼 때는 이준석 후보가 최우수 퍼포먼스였다. 자, 제스파크하고 끝내자. 이제 이거 진짜 내가 똥줄 탄다. 혹시 잘못 얘기할까봐. 그죠? 그래도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에 유튜브 링크를 갖고 제스파크가 분석을 했는데, 얘도 비디오 보면 실제로 이 비디오의
그죠?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를 쭉 얘가 쫙 뽑은 다음에 이걸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용을 다 보고 한 겁니다. 자, 토론회고요. 분석 프레임을 갖고 왔는데 얘는 좀 다른 프레임입니다. 논리적 구성력, 설득력, 반박 능력, 커뮤니케이션, 토론 태도, 위기 대응력. 그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강점이 논리적 구성력이 좋았고 위기 대응력, 그죠? 계속 커피 나오네요. 커피 호텔링에서 민감한 게 있을 때 침착하게 맥락을 설명해서 대응을 했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복잡한 경제 개념을 비유와 예시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했고 약점으로는 그죠? 간혹 상대 질문에 벗어나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고 토론 태도는 극단적이라고 여러 차례 하면서 평가하는 방어적 태도를 보였고 이준석 후보는 설득력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갖고 얘기를 했고 논리적 구성력은 기술 중심의 성장을 일관되게 제시를 했고 반박 능력은 모호한 정책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과 반박을 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이거 전 생각도 못했는데 전문적인 용어를 너무 사용해서 일반 시청자에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었다. 이건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인데 상당히 좀 또 의미가 있네요. 자, 김문수 후보는 설득력은 경기도지사 경험을 가지고 구체적인 성과, GTX 평택. 맞아요. 이거 실제로 몰랐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신뢰성 확보, 커뮤니케이션, 간결하고 반복적이도 계속 반복적이긴 했죠. 자, 약점, 위기 대응력, 그죠? 이제 내란 관련 질문, 윤석열 대통령 민감한 질문에 방어적이거나 우회적인 답변, 토론 태도, 불필요한 반응을 보이거나 발언 차례가 알 때도 끼어들려는 모습, 권영국 후보, 논리적 구성력, 불평등 문제 해결을 가지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했고 구체적인 숫자와 사례, 강력한 주장을 제시했고 커뮤니케이션은 감정적 호소와 구체적 사례를 효과적으로 했다. 반박 능력, 상대적인 구체적인 질문에 때로는 이것도 제가 놓쳤던 부분인데 본인의 메시지만 반복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어쨌든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분석을 한 거니까 이렇게 나왔죠. 네, 제스마크도 제가 아니에요. AI가 하여튼 이준석 후보를 골랐네요. 네, 골랐고요. 네, 뭐 구체적인 데이터, 일관성, 프레이밍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죠? 각 후보의 효과적인 토론 기법. 그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팩트 체크가 프레이밍과 포크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리프레이밍, 이분법 회피, 공감 전략, 권영국 후보는 이렇게 됐고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씩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얘네들한테 그 다음 선거가 있잖아요. 그 다음 토론. 다음 TV 토론 때 이번에 그죠? TV 토론 때 각 후보가 이번 토론의 아쉬움을 달래고 그죠? 새로 달래면서 보완하고 아쉬움을 기반으로 새로운 토론 스피치 스킬을 탑재 너무 그 컴퓨터 같나? 네, 토론 스피치 프레임을 잡는다면 어떤 방식의 토론 스킬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다음 토론 TV 토론 일정과 주제를 확인한 뒤에 실제 거기에 맞는 토론 방식과 전략을 각 후보별로 제안을 해줘. 당연히 스피치 전문가로서의 그 제안과 정치 컨설턴트로서의 제안을 복합적으로 해서 실제 컨설팅을 실제 후보들에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답변해. 이렇게 시켜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제미나이와 그죠? 그 다음에 챗GPT와 그죠? 아까 얘기했었던 챗GPT와 그 다음에 젠스파크한테 물어보면서 슬슬 마무리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정책적이거나 내용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다음 토론할 때도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오늘 한 얘기를 가지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김문수 후보는
다음 토론 때는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회피적 태도를 개선하고 논점 이탈 방지하면 좋겠대요. 새로운 스피치 프레임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실적 통합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얘기를 좀 더 해라. 체감형 정책 바탕으로 얘기를 해라. 라고 AI가 얘기하고 있고요. 스피치 전문가 관점에서는 진정성 있는 공감 화법으로 사회적 약자나 청년들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뵀던 어떤 분과 같은 경우 와, 이거 진짜 컨설팅 진짜 잘한다. 그죠? 데이터 기반의 간결한 답변을 해라. 회피하는 인상 대신에 정확한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해법은 이렇습니다. 명령 구조로 해라. 정답을 너무 잘하는데 포용적 제스처나 표정을 해라. 부드럽고 포용적인 걸 해라. 통합형 리더로 해라. 정치 컨설턴트 관점에서는 현장형 해결사의 이미지를 구축해라. 그죠? 그 다음에 민생 문제로 프레이밍을 해라. 통합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라. 네거티브 대응 전략은 이런 식으로 민감한 질문이 있을 때 짧고 명확하게 원칙적이고 하고 바로 미래 비전이나 정책 대안으로 화제를 돌려라. 오, 잘한다. 그죠? 자, 권영국 후보. 진양 토론 약점은 감정적 호소보다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얘기를 해서 야, 이런 말 다 너무 멋있게 만드는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담대한 설계자가 되라. 그죠? 그래서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강조하고 제가 볼 때 이런 얘기하면 좀 너무 죄송스럽지만 제 의견이 아니라 AI 의견인데 좀 그 후보 캠프 분들께서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나 캠프 관련 분들 있으시면 이거 좀 보라고 해주세요. 다들 너무 내용이 좋아. 네 명 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토론 스피치 정감에서 근거 있는 열정을 전달하래. 와, 그죠? 열정적인 어조를 유지하되 반드시 통계랑 긍정적으로 해서 감정적인 이미지를 상쇄해라. 머리도 차갑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급진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단기, 중장기 이거에 대해서 청중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고 경청을 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라. 미래 세대를 위한 프레이밍, 타 후보 정책과의 비교 우위 강조, 소외계층과의 연대를 강조해라. 오. 자, 이준석 후보 비판의 날카로움을 유지하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강하고 상대 주장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를 지양해라. 새로운 스피치,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문제 해결사. 오. 젊음과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구조적 비율의 문제로 양극화를 진단하고 되게 잘한다. 확실히. 그죠? 솔루션 저널리즘적 화법. 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구체적 데이터와 함께 실현 가능한 솔루션을 세트로 제시해라. 데이터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이러이러한 혁신적 방식으로 풀겠습니다. 오, 비유와 스토리텔링을 해라. 균형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독선적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합리적으로 부각해라. 오. 정치 컨설턴트로 보면 미래 어젠다를 선점해서 얘기를 하고 기성 정치와의 차별을 하고 젊은 세대와의 공감대를 형성해라. 멋있네요. 자, 이재명 후보 지난 토론 약점 보완, 논리적 비약이나 연결성 부족 지적된 부분을 개성해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하게 해라. 오, 위기 극복과 포용 성장을 이끄는 실용적 행동가. 이 프레임들의 문장들이 다 멋있어요. 4명 다. 야, AI가 잘 뽑네. 이거 갖고 카피라이트 뽑으면 되겠다. 그죠? 자, 포용 국가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효과와 더불어 지속 가능성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해라. 성과 기반의 설득. 그죠? 구체적 숫자 변화적 모습을 가지고 해서 성과를 양극화 문제를 해결했다. 반론에 대한 체계적 재반박을 해라. 예상되는 반론이 있다는 거죠. 재원 문제나 부작용 같은 거 미리 준비한 논리와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철저히 팩트와 논리로 대응을 해라. 우리를 강조하는 통합의 언어, 분열보다는 우리를 많이 써라. 와, 유능한 경제 대통령, 따뜻한 복지 대통령의 이미지를 결합해라. 그죠? 성장은 복지 기반이고 복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정책의 단계적 실행, 그죠? 파격적이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에는 단계별 실행 계획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라. 적극적 정책 홍보 및 방어를 해라. 그죠?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하는데 시간 안배 잘하시랍니다. 시간 안배 정해적 시간 안에 모두 다 시간 안배. 저도 시간 안배 못해서 벌써 11시간 됐는데 그죠? 오늘도 시간 넘길 듯. 저도 시간 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젠스파크랑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충분한 것 같아요. 모의토론 스피치에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AI를 갖고 이렇게 정치 컨텐츠를 풍부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해보신 거요. 오늘 보여드린 거 여러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개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다음 토론 있잖아요. 다음 토론. 다음 토론 때 이런 거 해보시면 되게 재밌겠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 AI 뭔가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좀 논리적이 이성적으로 얘기하려면 이런 것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먼데이가 얘기했었던 거,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AI가 정치 정화 장치처럼 쓰일 수 있다. AI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AI가 아무리 데이터 분석해봤자 결국에는 객관적 분석으로 포장될 수 있는 거고 팩트처럼 느껴지면 결국 사람을 손을 탄다라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너무 멋있는 말이 있어요. AI는 선거판의 거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거울 누가 닦느냐에 따라서 진실이 보이기도 왜곡되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한테 거울을 열심히 닦으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네, 역풍이다님 혼자서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보니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즐겁게 여러분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길었던 주간김덕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콘텐츠 뭘 할지도 고민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정치의 시즌 같이 AI로 즐겁게 신나게 재밌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덕진이었고요. 여러분들 안녕. AI디야. AI디야.